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이제 근대 파트 중에서 이 동학 농민 운동 그리고 이 동학 농민 운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었던 중요한 개혁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학 농민 운동 관련된 그 기록물들, 자료물들이 2023년에 그 4.19 혁명 자료하고 다 같이 그 4.19도 지금 유네스코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동학 농민 운동이랑 관련된 기록물들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동아시아 민주주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인류가 이거는 좀 알아야 돼라고 들어간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학이라고 하면은 사실 종교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하고 사상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을 만든 것은 그때 당시 근대 시기에 우리나라 쪽에 들어왔었던 천주교가 서학이라고 들어오죠. 그 서학에 반대되는 뜻으로 동학이라고 이름을 만든 거고 실제로는 천주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종교와 사상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좋은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만든 것이 동학이에요. 근대 시기에 일반인들의 삶은 굉장히 힘듭니다. 구한말에 세도 정치, 삼정의 문란 이런 것도 엄청 힘들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서구 열강이나 일본의 침략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삶은 우리를 이렇게 착취하는 대상이 누구냐만 다르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힘들면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 많이 기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줄 그런 게 좀 필요하게 되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런 것으로 기능을 했던 게 동학입니다. 사실은 동학은 지금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이건 일반적인 종교 활동이랑 조금은 다릅니다만 우리 역사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학은 처음에 최재우라는 몰락 양반이 만든 이후에 굉장한 탄압을 또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학이 가지고 있는 시천주라고 하는 동학도 신분 없이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다, 모두가 다 소중하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상당히 이단처럼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최재우가 처형이 되고 없어지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원래 종교라고 하는 건 탄압을 받으면 더 이렇게 불타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교주로 들어갔었던 최시영이 오히려 이 동학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시스템을 정리를 하고 완성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 최시영 이미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포접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교주 밑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라는 뜻이에요. 포와 접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이 동학이 아주 빠르게 널리 구석구석 전파될 수 있는 기본 구조를,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교세가 엄청나게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동학의 2대 교주 최시영 때 이 사람이 단순하게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고 교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종교는 일종의 바이블이 있죠. 기독교 쪽에 이제 성경책이 있고, 코란이 있고, 또 다른 쪽에 이런 식으로 보면 다들 종교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을 정리를 합니다. 동경대전 용담유사라는 책을 또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이 동학이 갖고 있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씻어야겠죠. 이런 거를 씻는 정식 종교로 인정하고 포교 활동을 인정해줘라 라고 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동학의 교세가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필요했던 거는 지금 최재우가 이단이다, 혹세 무민이다 라고 하면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교조 신원 운동을 합니다. 거기에 가운데 들어간 게 두 번의 큰 집회예요. 첫 번째 교주 창시자인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포교하는 거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종교를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큰 집회입니다. 삼례 집회가 한 번 있었고요. 보훈 집회가 한 번 또 있었어요. 그래서 보훈에서 했던 거는 우리가 이 동학이라는 거를 하고 이끄는 이 과정에서 단순하게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보국, 안민, 척, 외양, 창의 이런 거를 좀 주장을 해서 그때 당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정치적으로도 관여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요. 단순한 종교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래서 종교를 민족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독립운동이랑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게 바로 이 동학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동학이 교세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학 농민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시점부터 얘기를 하는 거냐면 농민들 사이에서 구석구석 퍼져 있어요. 이 농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지금 동학이라는 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기 전라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처음에 이 동학농민운동 두 번으로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1차, 2차로 보실 건데 저기 고부 지역에 전라도의 고부 지역에서 고부밀란이라는 게 일어나요. 여기는 아직은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시작점으로 1차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왜 일어났냐면 탐관오리가 하나 있습니다. 고부의 군수로 왔었던 조병갑이라는 굉장한 탐관오리가 있는데 뭐 만석보라고 하는 뭐 저수지를 만든다고 사람들이 고열을 쥐어 짜내고 자기 아버지 뭐 공덕비를 만든다고 막 천냥씩 걷어가고 말도 안 되는 굉장한 탐악을 벌인 아주 악질 탐관오리가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여기에 뭐 맞아 죽은 사람, 돈 못 낸다고 끌려간 사람, 이 맞아서 이 상처가 덧나가지고 크게 다치는 사람 뭐 한둘이 아니었고 그 와중에 전봉준의 집안도 좀 피해를 받게 되고요. 사람들이 이 조병갑의 횡포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대로 가다간 전부 죽는다. 그래서 전봉준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이 사람을 필두로 농민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관할을 습격을 한 거예요. 고부 관할을 습격을 하고 이 만석보도 파괴를 해버립니다. 난리가 났죠. 근데 이 관할을 정벌을 하고 나서 위에서도 이거를 제재를 못할 정도로 이게 굉장한 속도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조병갑이 나쁜 짓을 했는지를 이거 고쳐주세요. 지금 우리가 요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런 거를 내세웠는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그래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이 밀란이 한 10일 만에 이제 또 해산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이걸 해결해 준다고 정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산을 했던 것인데 전봉준이 이끌었던 농민들이 했던 이 활동은 이를테면 하극상이잖아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는 웬간해선 잘 안 해요. 정말 애지간해서는. 왜냐면 농민들은 이런 걸 하면 어쨌든 주모자는 죽게 될 수밖에 없고 이거 잘못하면 잡혀가지고 뭐 3대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 하극상이라는 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임술 농민분기라는 게 있었을 때에는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농민이 반란을 일으켰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 철종이라는 임금이 그때 박규수를 보내가지고 이 자초지종을 좀 알아봐라 해서 박규수는 성실하게 조사를 하고 실제로 보니까 이거는 관리 놈이 잘못을 한 거다. 그래서 삼종의 문란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건 백성 탓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래서 뭐 삼종 이정청 같은 거 설치해주면서 좀 원만한 해결을 좀 갔던 게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 고부밀란이 일어났어요. 정부에서 이 뭐가 문제인지 한번 우리가 보겠다까지는 오케이인데 이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임술 농민분기처럼 그때처럼 안핵사를 파견을 해준단 말이에요. 진주에 내려갔었던 안핵사는 박규수인데 박규수 같은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조병갑 같은 놈이 온 거죠. 여기 이용태라는 안핵사가 이 농민들을 역적 취급을 하면서 혹독하게 처벌을 합니다.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기껏 약속을 믿고 10일 만에 해산도 다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 정부하고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겠냐. 이제는 이제 죽음뿐이다. 우리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으니까 한 번 더 일어나자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게 백산 집결입니다. 요 안핵사 이용태 때문에 어차피 다 같이 죽게 됐어요. 엄청난 혹독한 탄압을 받게 되면서 전봉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모읍니다. 보국안민, 제폭구민, 지금 이 사람들 상황이 딱 이거잖아요.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이 폭정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요거를 기치로 내걸고 백산에서 집결을 해서 경문을 만들고 강령을 발표하면서 이게 크게 확산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1차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입니다. 백산 집결부터요. 이때부터는 깃발 펄럭대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산에서 가게 되는 건데 이걸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대체로 동학교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학에서 말하는 교리하고도 여기서 말하는 게 딱 일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활동 단위로 커진 겁니다. 전봉준도 이제 동학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쌓인 게 많았는지 변변한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승전보를 올리면서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정보군은 그냥 당황을 해서 계속 성을 뺏깁니다. 황토현 전투 승리, 황룡촌 전투 승리,
전부 승리를 거두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전주까지 가는 거예요. 전주성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 이씨 집안이, 조선 왕조 이씨 집안이 전주 이씨잖아요. 이 전주성을 점령했다는 거는 굉장한 위기감을 주는 그런 액션이에요. 정부에 이게 보고가 되고 나서 이거 큰일 아니냐? 그럼 전주에서 멈추지 않고 서울로 올라올 텐데 이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고 지금 계속 이제 정부군이 패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조용히는 안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전주성을 점령을 했을 때 우리 선에서 해결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정부가 정부 강군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디에 또 도움을 요청을 하죠.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요? 보통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정부는 주로 청나라에 SOS를 치게 되죠. 그 전에 임오군란 때도 그랬고, 그래서 청나라에 군사 지원 요청을 했는데 청나라가 이제 도와준다고 군대를 끌고 우리나라 그 아산만에 딱 상륙을 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청하지도 않았던 일본군이 무장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버립니다. 인천으로 들어와요. 왜? 얘하고 일본과 청나라가 둘이 서로 자기들끼리 약속한 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앞선 시기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한반도의 지배권을 두고 청나라하고 일본이랑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인데 나중에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군대 파견할 때 서로 얘기하고 하자. 만약에 너 군대 파견하면 나도 한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던 게 이 텐진 조약인데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도와준다고 들어오니까 텐진 조약 왜 너네 우리한테 말 안 해? 하면서 우리도 출병한다 하고 무장 군대를 보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상황이냐? 우리가 SOS 친 거는 맞는데 정부가 도와달라고 한 건 맞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무장한 외국 부대가 두 종류가 들어와 있는 시점이 된 거예요. 정부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정부가 있고 청군, 일본군, 저기 밑에 동학군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 온 국토가 활활 불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한 거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동학군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정부에 불만이 있어서 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외국의 군대를 우리 땅에 끌어들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건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요거는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흐름이 다르잖아? 하고 이제 우리 동학군하고 화해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래 됐지만은 니네가 원하는 거 우리가 다 제대로 이번에는 검토를 하고 우리끼리 합의를 봐야지 쟤네가 가지 않겠니? 이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 땅에 이렇게 무장 군대가 들어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제 전주 화약이라는 걸 맺게 돼요. 화해했다는 거예요. 동학군과 이 정부군이 우리들끼리 문제를 내부 해결을 하기로 하고 이제 군대를 이제 다시 철수시킵시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극적인 전주 화약을 체결을 하게 돼요. 사회 문제 없애주고 이 패전개혁 해줄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군이 우리는 군대를 해산을 해요. 우리는 군대를 해산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약속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은 정부가 뭐 해주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믿죠.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선은 바로 자체적으로 동학 쪽에서 집강소라고 하는 자치기구를 만들고요. 이거를 정부가 승인하는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집강소에서 우리가 원했었던 패전개혁안, 토지 균등하게 농민들한테 분배하고 신분제 없애고 하는 그거를 여기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바로 액션을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약속을 했으니까 최대한 이거를 수용하고자 요거를 하려고 정부에서 설치하는 기구가 따로 있었어요. 교정청을 또 따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그래도 외국 군대를 철병시키고 우리들끼리 해결하려는 의지가 그래도 얼마나 있었냐면 여기 사료를 보시면 왕명을 받들어서 교정청을 설치를 해서 당상관 15명을 두고 먼저 패정 몇 가지를 개혁하니 이것은 모두 동학당이 호소했던 일이다. 당상관 15명을 여기다 파견을 했다는 거예요. 당상관이면은 정일품, 정이품 이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높은 고위 관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정청이라는 지금 만들어진 기구에 15명이 들어가서 바로 패정개혁 몇 가지를 액션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개혁 의지가 있었다고는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바지런히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동학은 약속대로 군대는 해산은 했는데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집단이 생긴 거죠. 청나라는 일단 군사적인 액션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군대 끌고 온 게 바로 일본인데 일본은 단순히 텐진 조약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약간 이 사람들한테는 구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한반도를 먼저 차지를 해야 중국으로 진출도 할 것이고 세계 제패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좋은 구실이 생겨서 군대를 끌고 이때구나 싶어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다시 되돌아가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죠.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일본은 군대를 철병시키지 않았고 이 무장한 병력을 그대로 끌고 서울로 진격해서 경복궁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래놓고는 말은 보호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포위예요.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을 하고 조선 정부에 그래 너네 지금 뭐 패전개혁 뭐 하고 있다면서 그거 우리가 하게 도와줄게 하면서 우리나라 개혁에 참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던 일이고 명분도 없는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일본이 여기에 끼어드는가? 이거를 딱 듣고 나서 청나라도 뭐야?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너네 왜 약속 안 지켜? 라고 청나라도 좀 불쾌했겠죠. 우리는 우리대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 둘은 언젠가 한 번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청나라는 조선은 항상 내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일본은 이제 우리가 한반도 먹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사건건 청나라가 끼어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청일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완전 무장한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에 먼저 발포를 해요. 먼저 공격을 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투에서 청나라가 졌어요. 일본군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두 국가 사이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하는 게 체결이 되는데 청나라가 그냥 진 게 아니고 거의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에 이긴 쪽에서 말도 안 되는 배상금 뜯어가려고 했겠죠. 돈도 돈인데 아주 오랫동안 일본이 원했던 거를 여기서 실행을 해요. 중국으로 진출하고 싶어 합니다. 너네 이거도 주고 이거도 주고 그 요동반도, 그 라오둥반도 그것도 내놔. 근데 청나라는 졌으니까 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양하기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여기 뒤에서 나중에 또 한번 나오겠지만 그러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중국의 땅을 일부를 뜯어내는 최고 성과까지 거두게 돼요. 물론 나중에 이게 이 사람들의 뜻대로는 잘 되지 않았지만은 일단 지금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걸 지켜봤었던 이 동학군들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아니 우리는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해산도 하고 어쨌거나 정부랑 우리 화해했는데 아니 왜 갑자기 우리나라 쪽에서 청나라랑 일본이 싸우면서 전쟁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져버렸으니 이제 일본의 다음 타깃은 우리가 되겠죠. 본격적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이번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엄밀히 따지면 동학농민운동의 일환으로 이것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거니까 이거 우리가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자. 이렇게 두 번째 봉기가 진행이 됩니다. 일본이 갑자기 들어와서 내정 간섭을 엄청나게 합니다. 청나라가 빠진 자리를 일본이 그대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전봉준 생각에는 뭔 상황이냐 이게. 지금 우리의 공공의 적은 일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학군을 다시 모아요. 그래서 삼내에서 모아서 재봉기를 합니다. 흩어졌던 사람들 다시 모아요. 그리고 저기 얘네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그 접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로 남쪽의 전봉준과 북쪽의 손병희가 각자의 그룹을 끌고 와서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는 데가 논산인 거예요. 논산. 이 논산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크게 연합 그룹을 만들어서 진격을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최종 전투를 했었던 데가 공주 우금치입니다. 우금치. 근데 우금치에 있는 동학군을 진압하러 내려왔었던 일본 군대. 우리나라 정부군을 협박해서 관군이랑 같이 왔어요. 우리나라 정부군 플러스 일본군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때의 동학군들이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썼던 무기는 뭐 이렇게 생긴 그 대나무 끝에 뾰족하게 잘라가지고 쓴 죽창 같은 거 있죠. 요런 거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 총이랑 대포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냥 학살에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패퇴를 크게 합니다. 공주 우금치의 전투 현장이 너무나 끔찍해서 그 당시에 그 우금치 지역에 있었던 강물이 전부 빨간색으로 물들고 피로 물들고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없던 시체 언덕들이 막 쌓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패배로 끝나요. 전봉주는 이제 피난을 다니게 되고 도망 다니게 되고요. 동학군은 패배합니다.
우금치 전투를 패배하고 나서 각지에서 치러진 전투에서도 계속 패배를 하죠. 머리가 무너졌으니까. 전봉준은 어디서 잡히냐면 전라도 순창에서 체포가 돼요. 그리고 다른 동학 지도자들도 속속들이 체포되고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은 궁극적으로는 실패했죠. 지도부가 모두 잡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럼 이 동학농민운동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하느냐? 영향이 뭐냐? 청일전쟁의 도화선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동학군 때문에 어쨌든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고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둘이 격돌을 했기 때문에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됐고, 이게 동아시아 판도를 상당히 바꿔버리거든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동학농민운동이고요. 여기서 이겼던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정에서 매끄럽지는 않은데 이 동학군이랑 부딪히고 일본이 내정 간섭하는 이 와중에 어쨌거나 개혁은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내정 간섭의 수단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사실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일어났었던 갑오개혁이라는 1차 이 갑오개혁에서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이 실제로 개정이 되는, 개혁이 되는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오긴 한다는 거죠. 패전개혁안 12개죠. 동학이 처음에 요구했었던 것 중에 신분제 폐지하는 거 있었죠. 요구하고 과부 재원 가는 거 이제 허락해 줍시다 하는 거, 요런 아주 오래된 악습, 폐습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갑오개혁 때 몇 가지가 개혁은 된다, 반영은 된다, 요런 거를 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1번,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패한 지도층과 외세 침략에 저항했었던 가 관련 기록물인 전봉준 공초, 개인 일기와 문집, 각종 임명장 등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2023년에 이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올라갔어요. 동학농민운동 기록물입니다. 자, 맞는 거 고를게요. 구서당을 창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혀 상관이 없죠. 이거 통일신라에 나오는 군사제도 문제니까 상관없어요.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거는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청산리 대첩인데, 청산리 전투인데 이건 아직 요 시기랑 연결도 안 되고요. 한참 뒤에 나옵니다. 집강소를 통해서 패전개혁을 추진했던 것이 이 동학농민운동의 제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3번이 답이네요. 재물포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재물포조약이 체결되는 것은 이모군란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3번으로 찾으시고요. 자, 2번, 가 운동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저도 여기 가보진 않았는데 굉장한 조형물이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사람이 쓴다면 아마 요만할 것 같은데 죽창 모양의 조형물이에요. 죽창 모양. 이 동학군을 상징하는 황룡전적이라는 황룡촌 전투 유적지입니다. 여기서 승전보를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이 관군을 격파한 곳이라서 죽창 모양의 이 기념탑을 세운 곳이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맞는 거 고를게요. 독립협회가 창립되는 거하고 동학농민운동은 관계가 없죠. 관련이 없죠. 전주화약이 체결되죠. 이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에서 정부군하고 화해를 하잖아요. 전주화약은 체결이 됩니다.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이 되는 것은 이거는 청나라하고의 영토 분쟁 문제인데 조선시대 숙종 때에 세워지는 거니까 아니고,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는 거는 임술농민봉기 때 일입니다. 그래서 2번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자, 3번, 다음은 가상편지에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사랑하는 딸에게 라고 가상편지가 나오는데 농민군의 일원이래요. 백성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전주에서 정부와 화해하고 전주화약을 맺고 우리가 모를 설치를 해서 탐관오리를 처벌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새로운 세상이 머지않아 보였다. 뭐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정을 개혁할 수 있는 뭔가를 설치하고 정부가 인정을 해줬죠. 이 집강소잖아요. 집강소. 그런데 집강소 설치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일본이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궁을 점령하고 조정을 압박하니 우리가 2차로 다시 봉기한다. 그래서 지금 최후의 그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가상의 편지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기구는 집강소입니다. 2번 찾아주고요. 기기창은 우리가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로 청나라에다가 우리가 그 영선사라는 거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기기국을 답사해서 우리도 근대식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기기창을 설립을 하게 되죠.
도평의사사는 이거는 고려시대 때 나오는 거죠. 고려시대 때 나오는 거라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통리기무아무는 이것도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초기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기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집강소 2번으로 찾아주시고 자, 마지막 4번 밑줄근 이 운동의 전개 과정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명하게 나오는 전봉준 잡혀갈 때의 모습입니다. 사진 속의 모습은 이 운동을 주도한 전봉준이 재판을 받기 위해 이송되는 장면입니다.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문제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집강소는 설치가 되죠. 집강소는 설치가 되고요.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거는 동학농민운동의 결과나 과정이 아니죠. 이건 갑신정변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혼자 갑신정변으로 아마 들어가 있는 걸 겁니다. 백산에서 4대 강령이 발표되면서 1차 동학농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승리를 거뒀죠. 황토현에서 승리 거두고 황룡촌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전주성도 점령을 했었죠. 이것도 맞는 얘기. 그래서 혼자 다른 시기가 들어가 있는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동학농민운동은 단순하게 농민운동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실패했지만 실패로 끝나지도 않았고 그 전후에 이 운동의 전과 후에 정치적인 상황이나 시대 모습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으로 기능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집강소에서 패전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뒤에 갑오개혁으로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실제로 사회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해요. 이게 우리 주도적으로 진행됐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남지만 자 그렇다면 갑오개혁은 뭘 개혁한 거냐 그리고 갑오개혁 뒤에 일어났었던 개혁은 어떤 거를 개혁을 한 것이냐 연달아 나오는 을미개혁까지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줄게요. 사실 거의 따닥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갑오개혁, 을미개혁 그리고 맨 나중에 대한제국 때 나오는 광무개혁으로 세 가지 카테고리의 개혁을 시기와 특징적인 내용을 구별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갑오개혁이랑 을미개혁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두 종류로 봅니다. 두 종류. 이걸 추진했었던 내각이 두 종류로 나오기 때문인데 첫 번째 먼저 볼게요. 제 1차 보겠습니다. 1차 개혁의 추진에 그 메인으로 이걸 맡아서 하는 사람은 김홍집입니다. 김홍집이 들어가 있고요. 일본이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김홍집 내각을 수립을 해서 내정개혁을 강요하는데 정말 우리나라를 개혁해 주려는 목적은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함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 일이고 우리도 원래 하려고 했었던 일이에요. 일본이 개혁을 시켜준 게 아니고 동학군이 요청해가지고 우리도 하려고 했었던 일입니다. 집강소와 교정청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일본이 갑자기 와서 핸들을 잡더니 자 우리 뜻대로 빨리 개혁을 해 하면서 1차 갑오개혁을 진행을 하더라는 거죠. 주도권도 뺏기고 원래 의도랑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하려고 했었던 개혁이 몇 가지가 반영은 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어요. 김홍집 내각에서 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주체가 되는 기구를 다시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동학군과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만든 새로운 내각에서 이걸 다시 주도하는 거니까 주도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개체가 또 바뀝니다. 기구를 또 다른 걸 만들어요. 맨 처음에 동학군이 만들었던 집강소 이제 없어지고 교정청 없어지고요.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혁하려고 했었던 우리기구는 없애버리고 최고 결정기구로 일본 산하에서 군국기무처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군국기무처. 요게 나오면 1차 갑오개혁이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무슨 내용의 개혁이 이루어졌는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 청나라 연호를 폐지하고 우리나라가 건국된 해를 기준으로 연도를 센다. 이건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좋은 걸 일본이 해줄 리가 없잖아요. 청나라 연호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청나라에 종속되지 않았다라는 뜻이니까 청나라는 이제 우리한테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에 훨씬 더 가깝죠. 실제 우리를 정말로 자주국가로 인정했다기보다는 그러면 참견을 하지 말아야죠. 왜 우리 궁궐을 점령하고 와가지고 우리 정부를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자주적인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리고 과거제가 드디어 폐지가 됩니다. 근 500년 가까이 관리의 유일한 등용문이었던 과거제. 이 과거제가 이때쯤 되면은 너무 폐단이 많아서 자기 시험 보러 들어가면 본인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뭐 성인 몇 분이 같이 갔다 그러죠. 그래서 대놓고 그냥 컨닝하고 대신 써주고 막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요. 약간 시험장에 지금 보면 파라솔 같은 거, 큰 뭐 우산 같은 거 갖고 가서 그거 이렇게 쳐놓고 거기 안에서 그냥 대리 답안지를 쓰기도 하고, 굉장히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었던, 끝까지 갔었던 과거제가 드디어 폐지가 되고, 신분제 폐지하면서 이제 새로운 관리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능력제로 뽑겠다. 물론 정말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냥 제도적으로 없어졌을 뿐. 이런 걸 없앤 이유는, 이런 걸 없애놔야 나중에 일본인이 임명하는 사람 아무데나 꽂아 넣을 수 있겠죠. 이 과거제라는 관문이 없어져야. 그래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자, 경제적인 개혁은 재정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탁지화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한다. 그 세금을 그 화폐로만 걷는다. 곡식이나 옷값 말고 요걸로만 걷는다. 그리고 이때 도량형이라고 하는 길이, 부피, 무게를 재는 단위를 통일을 하더라. 뭔가 근대적으로 경제적인 모습을 바꾸는 과정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우리 의지도 다분히 반영은 좀 돼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 일본이 뭔가 우리를 컨트롤할 때 편해지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사회개혁을 보면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유지됐었던 신분제가, 특히 노비제 포함한, 드디어 폐지됩니다. 그리고 과부가 재혼하는 거 막 차별하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막 연좌제, 일찍 결혼시키는 조혼, 이런 봉건적인 악습이 이때 대부분 철폐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이 만들어준 개혁이 아니고 이미 동학군이 요청을 했었던 집강소와 교정청에서 원래 하려고 했었던 내용에 들어간 거를 시행만 이때 한 걸로 보시면 돼요. 일본이 해준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죠. 자, 요게 1차입니다. 그럼 이걸 왜 굳이 2차로 구별을 하는 걸까? 2차는 뭐냐? 내정 간섭이 본격화가 됩니다. 저기 1차 갑옷 개혁할 때 일본이 전쟁 중이거든요. 청일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버렸잖아요. 2차 갑옷 개혁은 뭐냐면 청일전쟁에서 이제 승리가 거의 확정된 시점에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와요.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마저 폐지를 시켜버리고 조선의 내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는 게 2차 갑오개혁이에요. 그래서 2차 갑오개혁 때는 뭐 고종을 거의 꼭두각시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다뤘겠죠. 홍범 14조라는 거를 반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할 거냐면요 라고 이거를 발표를 해요. 개혁 내용을 보면 행정조직이 대거 개편이 되는데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꾸고 8아문을 7부로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을 하죠. 뭔가 우리가 만들었던 거가 다 없어지는 느낌이기는 해요. 근대적으로 바꾸고 있는 건 맞지만. 그리고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이때 마련이 되는데 교육은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교육입국조서가 이때 나오게 되고요. 교육이 중요하니까 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만 만든다고 운영되지 않잖아요.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뭘 만드냐? 한성사범학교가 이때 생겨나게 됩니다. 1차 갑오개혁보다 조금 더 뭔가 디테일해졌죠. 내용을 크게 보세요. 내용을. 우리가 원래부터 바꾸려고 했던 건 1차 때 다 끝나요. 그리고 2차 때는 좀 근대적인 내용과 세밀한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같이 큰 덩어리로 기억을 좀 해주시고, 갑오개혁이 끝나고 나서 을미년에 일어난 일, 을미년부터 그 다음 해까지 있었던 거 우리가 을미개혁으로 따로 뺍니다. 왜냐하면 자, 이 시점은 청일전쟁 완전히 끝나서 이제 일제가 승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했다 그랬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했다라고 했었죠? 이걸 통해서 청나라한테 요동반도를 뺏었어요. 그래서 대륙으로 세력을 확대할 뻔했는데 제대로 안 됐죠. 왜냐면 이게 완전히 일본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드디어 우리가 육지로 진출을, 대륙으로 진출을,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그걸 멀찍이서 보고 있었던 러시아가 우리나라하고 중국이랑 국경을 같이 대고 있잖아요. 뭐지 얘네? 일본 너무 크는데? 얘네가 들어올 경우에 러시아랑 국경을 대고 있는 만주하고 얘네 영역이 좀 겹치는데 요동반도는? 요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성가시다. 일본 너무 성장하기 전에 눌러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혼자 얘기하면 일본이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막 어깨가 이만큼 올라간 상황인데. 그래서 어떡하느냐? 러시아가 독일이랑 프랑스, 다른 제국주의 국가를 꼬드겨가지고 일본에 압력을 넣어서 요동반도까지 먹는 거 좀 오바야. 너네 돈 많이 가져갔잖아. 요거는 돌려줘라 하면서 굉장한 압박을 가하게 돼요. 결국에 일본은 너무 갖고 싶었던 요동반도를 다시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했겠죠. 결국에는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가 받을 걸 뱉은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부들부들하는 거죠. 이미 이때부터 러시아랑 일본은 완전히 적대 관계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일본은 러시아를 무찌를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굴욕을 겪고 나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를 눌러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튼간 이때는 러시아 말을 거역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무리 일본이라도 러시아 혼자라면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독일이랑 프랑스가 지금 러시아랑 같이 손을 잡은 상태잖아요. 서구 열강 세 국가를 어떻게 한꺼번에 상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요동반도를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러프독이 간섭해가지고 요동반도를 토했다. 그 삼국 간섭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포인트는 또 뭐였느냐? 우리는 청나라가 진 거에 이미 저기서 넋이 좀 나가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했었던 건 청나라니까. 근데 청나라가 일본한테 졌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완전 대멘붕 쇼킹 상태인데 하고 있는 사이에 요 삼국 간섭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요. 여기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쟤네가 지금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동반도 얻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삼국 간섭 때문에 그걸 포기했네. 이걸 이끈 나라가 러시아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하느냐? 러시아는 일본을 막을 수가 있는가 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러시아랑 친목을 좀 다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캐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고종하고 그 민비 있죠? 훗날의 명성황후. 민비가 러시아랑 손을 잡고 일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갑자기 급속도로 친해지게 돼요. 이거를 주도한 게 메인을 왕비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전지적 일본 시점이 딱 돼보면 되게 짜증나겠죠. 지금 삼국 간섭 당해가지고 요동반도 뺏긴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에겐 한반도가 있잖아요. 일본은. 이제 내 손아귀에 한반도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베이스 캠프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중국을 진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러시아랑 친구가 된다. 아주 짜증나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만큼은 일본의 손아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 손해를 메꾸고 다시금 전쟁을 크게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위기를 느낀 일본이 이 모든 러시아랑 친목을 다지는 과정을 컨트롤하고 있었던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아주 극단적인 수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 그래서 왕비가 죽은 거예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걸로 엄청난 쇼킹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끝까지 인정하고 있진 않지만 이걸로 조선 내의 영향력을 회복한 일본이 바로 다시 친일 내각을 수립하고 자, 니네 개혁 계속하자. 우리가 다시 맡아가지고 해줄게 해서 정신 못 차리게 밀어붙이는 게 을미 개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이 정말로 하려고 했던 건 개혁이 아니에요.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로 우리나라를 막 개발시켜준다거나 근대화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을미사변은 굳이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전 세계 역사책을 다 뒤져봐도 이런 사건은 없을 거예요. 가장 안전해야 되는 궁궐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 중에 하나가 거의 뭐 난도질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 시신마저도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고 불에 태워서 뭐 어디 뿌렸다. 시신을 못 찾죠. 이런 거는 거의 이 사건이 유일하다시피 할 겁니다. 대단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만으로도 이미 사람들은 상당히 쇼킹한 상태예요. 그런데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당연히 여론이 안 좋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건 전체가. 왕비가 죽은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와중에 정신을 못 차릴 때 이 관심을 좀 돌리기 위해서 개혁을 어거지로 추진하는 것도 있어요. 뭘 하냐? 을미사변 터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제 이 개혁을 억지로 막 추진을 해버리는데 그게 바로 을미개혁입니다. 연호를 갑자기 또 지정을 해요. 연호 뭐라고 정하냐? 건, 양. 양력으로 나아가다, 양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고 우리나라 원래 음력 쓰거든요. 음력을 쓰는데 이제 서구처럼 태양력을 써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들을 계속 바꾸고 있죠. 태양력 써, 태양력 하면서 태양력을 억지로 들여오고요. 군대에 설치하면서 실제로는 군대를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비가 살해당했다고? 그럼 왕도 위험하잖아. 우리가 지켜줄게. 사실은 이거 일본이 벌인 일이잖아요. 실제로는 왕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어거지로 계속 개혁을 추진을 해요. 자, 이제 너네 서구식으로 태양력도 채택을 하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바로 이제 단발령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했었던 개혁이랑 똑같이 단발령을 시행을 하는데 뭐 태양력 들어오고 단발력 시행하고 초등학교 세워주고 뭐 이런 거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동의를 얻은 거는 없고 특히 유교 국가였던 조선은 부모가 준 거를 함부로 자르고 훼손시키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남자들도 머리 안 자르고 상투 틀잖아요. 이거를 자른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엄청난 거부감이 드는 액션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요 을미사변과 이 단발령에 반발을 해가지고 요 뒤에 이제 을미의병을 일으켰던 것이고요. 앞에 봤었던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자, 여러분 고종 입장이 돼보세요. 왕비가 죽었습니다. 살해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시신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경복궁은 왕비를 죽인 일본인들이 지금 군대가 2,000명이 겹겹이 뺑글뺑글 둘러싸고 있다. 여기에 갇혔다. 여기에 왕자랑 같이 지금 감금된 거죠. 감금. 여기에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고종 스스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운이 좋아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 을미사변의 타깃이 그냥 왕비였기 때문에 왕비만 죽은 거고 본인은 아직 쓸모 있으니까 살려둔 거에 가깝겠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궁궐에 오래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수를 총동원해서 일본을 속이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아관 파천입니다. 아관 파천. 그래서 고종이 일본을 조금이라도 견제를 해보고자 러시아 공사관을 선택을 했고요. 러시아 공사 베베르랑 같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무사히 도망가는 데 성공을 합니다. 거의 뭐 운이 좀 잘 따라준 것도 있고요. 궁녀의 가마에 몰래 숨어가지고 극적인 탈출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친일 내각이 활개를 치다가 이제 일본이 모르는 사이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로는 일본이 무장하고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러시아랑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힘이 점점 세지게 되겠죠. 이번에는 러시아의 친러 내각이 성립이 되고 러시아가 이제 일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러시아 내정 간섭,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 친일 내각이 붕괴되면서 을미개혁이 중단된 거는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일본이나 러시아나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다만 러시아는 우리나라 왕이나 왕비나 왕자를 죽여버리는 뭐 이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행보를 보낸 거는 고종이 정말로 그냥 목숨을 구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권을 침탈한다는 큰 틀에서는 러시아도 일본이랑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1년 정도 생활을 하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서 고종의 목숨을 담보하는 대신에 러시아가 가져간 이권이 상당합니다. 나중엔 그것도 문제가 돼요. 자, 아관 파천 내용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1번,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자, 1차 가보개혁. 무엇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해서 과거제, 노비제, 연좌제 등을 폐지했다. 어떤 기구를 중심으로 요 제도가 폐지가 되더라. 자, 2차 가보개혁, 홍범 14조 반포, 뭐 어쩌고 저쩌고 조약 내용이 나오고 있고 가보개혁부터 을미개혁까지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가보개혁이 어떤 기구를 중심으로 추진됐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군국기무처죠. 아예 1차라고 힌트가 대놓고 나와 있어요. 3번으로 골라주시고 정방이나 교정도감은 고려시대 거잖아요. 무신집권기에 있었던 기구의 명칭이니까 아니죠. 통리기무암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보다 앞선 시대에 초기 개화 정책을 추진했었던 그 최고 결정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 개화 정책에 해당하는 거라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2번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군국기무처 1894년 6월 의정부 산하에 설치가 돼서 개혁을 추진했다. 그리고 추진했었던 정책 의결 기구고 김홍집이 여기를 이끌고 있고 3개월 동안 신분제 폐지, 조혼 금지 등 21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우리가 옛날부터 폐지하고 싶었었던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한 개혁, 가보개혁 중에서도 1차 가보개혁 때 이거를 진행을 하죠. 그러면 1차 가보개혁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지게를 발급하였다. 바로 답안이 나오네요.
지게 발급하는 거는 가보개혁 때 한 게 아니고 이건 가보개혁이 아니고 더 뒷시기에 대한제국 때 나오는 광무개혁 때 일이에요. 근대적인 땅 문서 발급해 주는 건데 광무개혁 때 약 4년 정도만 딱 발급했던 문서입니다. 러일 전쟁 터지면서는 발급이 중단되거든요. 요것만 광무개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제 폐지하고 도량형 통일하고 연좌제 금지하는 거는 여기에 210가지의 안건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올해 130주년을 맞는 이 가의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 분야의 개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노비제와 연좌제를 폐지, 신분제 폐지, 연좌제 폐지, 백정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은 아직도 남아있대요. 하지만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고 사회적인 악습의 대부분이 교정이 됐죠. 언제? 가보개혁 때 하는 거죠. 자, 가보개혁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가보개혁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다른 거 지금 너무 아니잖아요. 아간파천이랑 3.1운동은 당연히 아닐 거고 광무개혁은 신분제 폐지 같은 걸 진행을 한 게 아니고 요거 뒤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개혁의 모습이라고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마지막 4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아침 7시가 될 무렵 왕과 세자는 궁녀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몰래 궁을 떠났다. 탈출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블라블라블라. 왕과 세자는 긴장을 하며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했다. 아관 파천이죠. 아관 파천을 왜 했는지를 알면은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경복궁을 탈출했겠어요? 경복궁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명성황후가 사망을 하는 을미사변이 터졌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거 뒷시기에 해당이 되니까 라 시기로 골라주실 수 있습니다. 크게 이거는 연도 문제 치고는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1차 개혁, 2차 개혁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개혁의 순서나 내용을 살짝 암기는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주체가 왜 끌고 나갔는지를 같이 이해를 해주면 단순하게 달달 외우지는 않아도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해관계를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 암기를 조금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동학농민운동부터 그 뒤에 연결돼서 일어났었던 두 종류의 중요한 개혁에 대해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